기름값이 뛰고 물류비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돈을 쓸어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바다 위에서도 한국이 수조 원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 난장판에서 한국이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대규모 합동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명분은 핵개발 원천 차단 스텔스 폭격기와 수미사일이 테란 상공을 뒤덮었고 이란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군부 수뇌부가 단 하루 만에 제거됐습니다. 주요 도시의 군사시설은 초토화됐고 미국은 이걸로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될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거든요. 수백 대의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할 것 없이 정유시설과 공항, 미군 기지까지 무차별 타격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주면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3주가 넘도록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최첨단 스텔스기도 아니고 핵잠수함도 아닙니다. 대당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입니다. 이란의 사헤드라는 드론인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난한 나라의 수납 미사일이라 불리죠. 30kg짜리 폭약을 품고 최대 2,500k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걸 막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격추하려면 미국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하거든요. 한 발에 50억 원 공격 비용에 무려 200배를 방어에 쏟아붓는 구조죠. 이란은이 가격 차이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싸구려 드론을 수백 대씩 먼저 쏟아부어서 상대방의 비싼 요격 미사일을 전부 소진시킵니다. 상대방의 탄약이 바닥는 순간 그때 진짜 탄도 미사일로 본격 타격을 가하는 거죠. 하루 최대 400기를 찍어낼 수 있는 이란의 드론 생산 라인 앞에서 방어하는 쪽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전 사흘 만에 패트리어트가 808 넘게 소모됐거든요. 이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이 고작 600발인데 72시간 만에 그보다 더 많이 써버린 겁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할 것 없이 방공방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바닥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UAE 상공에서 조용히 가동을 시작한 방공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요격체계 천공이입니다. 원래 UAE에 수출된 천공이는 총 10개 포대인데 당시 현지에 도착한 건 2개 포대뿐이었습니다. 전력의 20%만 가지고 실전에 나선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약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96%를 명중시켰습니다. 드론과 변칙 기동탄도 미사일이 뒤섞여 동시에 쏟아지는 최악의 교전 환경이었는데 그 속에서 이 숫자를 찍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패트리어트 PAC-3도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90%를 넘기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96%를 찍은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방산 시장에는 실전 검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입증됐다는 뜻인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아무리 시험장에서 백발백중을 찍어도 실전 기록이 없으면 큰 수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 딱지가 한번 붙으면 전 세계 바이어들이 알아서 줄을 섭니다. 한국산 수출 무기가이 실전 검증 마크를 받은 건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바로 이 점을 집었죠. 비싼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가성비 방공 무기로 한국의 천궁이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1분이고 실전 요격률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전쟁 한 번이 한국 방공 시스템의 위상 자체를 바꿔 놓은 겁니다.
청2가 96% 요격률을 찍자 UAE는 실전 투입한 5일 만에 한국 정부의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천공 2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적고도로 파고드는 자폭 드론입니다. 배기는 중고도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데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그 아래 건물 사이를 비집고 낮게 깔려 들어오는 드론 수백 대는 배기의 영역 밖입니다. 그렇다고 5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를 3천만 원짜리 드론에 계속 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긴급 요청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오복합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30mm 대공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 신공을 하나의 궤도 차량 위에 얹은 장비예요. 멀리서 접근하는 표적에는 미사일로 코앞까지 파고든 드론에는 기관포로 자동 전환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가격입니다. 기관포 한 발 가격이 25,000원, 3천만 원짜리 드론을 25,000원짜리 포탄으로 잡는 겁니다. 비용 비율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패트리어트는 드론 대비 200배에 비쌌는데 비오복합은 오히려 드론보다 1200배 싸게 막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천궁이가 잡고 낮게 깔려 들어오는 드론은 비오복합이 잡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한국산 무기만으로 빈틈없는 다층 방어망을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이 갑자기 중동 방공시장의 주인공이 된 건 한국만 잘한 게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전부 제 발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죠. 먼저 미국. 패트리어트는 성능은 검증됐지만 한 발에 50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수출하려면 미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짧으면 2년, 길면 5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5년을 기다릴 순 없죠. 설령 승인이 나더라도 물건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패트리어트 재고가 바닥난 상태라 원하는 시기에 납품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산 방공 장비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중동에서 나름 팔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치명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란에 설치돼 있던 중국산 레이더가 미국 스텔스기를 단 한 대도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수천억 원어치 장비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전 세계에 생중계된 셈이죠. 중국산 방공의 신뢰도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아이언돔, 에로우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 국가 국민 정서상 이스라엘제 무기를 자국 영토에 들여놓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남는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중동 어느 나라와도 정치적 갈등이 없고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일분이며 실전에서 96% 요격률까지 증명했고 계약하면 빠르게 납품까지 해줄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원래부터 이렇게 뛰어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42년 동안 족쇄를 차고 있었거든요. 1978년 박정희 정부가 자주 국방을 내세우며 비밀리에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눈치챈 미국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한국은 사거리 180km 이내로 미사일 개발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지침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18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그 밖으로는 날릴 수가 없었어요. 이 족쇄가 42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죠. 멀리 못 보내니까 연구진은 가까이 정확하게 맞히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겁니다. 레이더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표적을 추적하는 능동유도 시스템을 수십 년간 갈고 닦았습니다. 천공이에 들어간 다기능 레이더와 유도 장치가 바로 그 결과물이죠. 그러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폐지됩니다. 사거리 제한, 탄도 중량 제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모든 족쇄가 한꺼번에 풀렸죠. 반세이 가까이 억눌려 있던 기술력이 터져나온 겁니다.
멀리 못 보내서 정밀도에 올인했더니 족수가 풀린 순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확도를 가진 방공 시스템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40연간의 제약이 오히려 한국 미사일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셈이죠. 하늘에서는 방산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돈을 번 건 하늘만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도 조용히 천문학적인 수익을 쌓아올린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블룸버그가 이 기업을 직접 기사로 다뤘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은둔형 한국 해운사의 유조선 배팅 수익이 폭발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잔금상선입니다.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재계순위 30위 대기업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해운 전문 회사입니다. 1989년 정태순 회장이 설립했고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유조선을 운용하며 조용히 몸집을 키워온 곳이죠. 이 회사가 2025년 하반기에 업계를 발칵 뒤집는 배팅을 합니다. 아들 정가연 이사의 주도 아래 약 4조 3억 원을 투자해 중고 초대형 유조선 35척을 한꺼번에 싸드인 겁니다. 척당 평균 가격이 약 8,800만 달러, 한화로 1,200억 원이 넘는 배를 35척이나 한 번에 매입한 거죠. 업계에서는 최근 10년간 단일 선주가의 규모를 한 번에 산 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임차에 운용하던 선박까지 합치면 잔금상선이 굴리는 초대형 유조선은 약 150척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유조선의 40%를 한 회사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해운업계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이 유조선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원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4조 3억 원어치 유조선을 한 번에 싸드인 잔금상선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무모한 도박이라는 게 당시 업계의 중론이었죠. 그런데 이 도박의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공습을 당한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군사 보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약 1분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50km도 되지 않으니 물길이 막히면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는 바다로 빠져나갈 출구 자체를 잃게 됩니다. 기회를 살포하고 고속정과대한 미사일 부대를 해협양에 배치해 민간 유조선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봉쇄가 현실이 되자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걸프 산유국들이 매일 수백만 배럴씩 뽑아내는 원유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한국처럼 중동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데이 공급선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자, 국제유가는 봉쇄 소식이 전해진 당일 배럴당 30달러 넘게 뛰었고 일주일 만에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유가 충격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중동발 원유 수출이 사실상 멈추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대규모 충격파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해협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유전의 펌프는 꺼지지 않습니다. 펌프를 꺼버리면 지하 압력이 무너지면서 유정 자체가 죽어버리거든요. 수십 년간 개발한 유전을 통째로 날릴 수는 없으니 해협이 막혀도 뽑아내는 건 계속해야 합니다. 뽑아낸 원유는 일단 육상 저장 탱크에 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 탱크가 가득 차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며칠이었습니다. 탱크는 꽉 찼고 원유는 멈추지 않고 올라옵니다. 수도꼭지는 잠글 수 없는데 싱크대가 넘치기 직전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석유 기업들은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유조선을 빌려서 원유를 퍼담고 해협이 풀릴 때까지 바다 위에 띄워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감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1월 말 잠금상선은 빈조선 6척을 페르시아만 안쪽에 미리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이후 4주간 5척을 더 밀어넣었죠.
다른 해운사들은 전쟁이 터지고 해협이 봉쇄되면서 배가발이 묶였는데 잔금상선배는 이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봉쇄가 시작되자 이 빈배들이 순식간에 글로벌 석유 기업의 해상 금고로 탈바꿈합니다. 한 척에 원유 200만 배럴 유가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어치를 품은 떠다니는 금고 11개가 페르시아만 안쪽에 깔린 겁니다. 이 배들의 하루 임대료가 약 7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7,500만 원이었으니 정확히 10배입니다. 11척이 한 달간 벌어들이는 돈만 단순 계산해도 2,400억 원. 비웃음을 샀던 도박이 받아 이에 노다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서는 금고 장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바다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봉쇄로 수백 척이 해협 안에서 꼼짝 못하게 되면서 실제로 기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조선이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은 하루에 원유만 배럴을 들리다. 인도 500만 배럴. 한국과 일본도 공장을 세울 수 없으니 기름을 구해야 합니다. 사겠다는 나라는 넘쳐나는데 실어 나를 배가 없습니다. 택시가 한 대뿐인 공항에 손님 1,000명이 몰린 상황과 같습니다. 요금은 택시 기사가 부릅니다. 그 택시 기사가 잔금상선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용 유조선의 40%를 준 회사가 운임을 부르기 시작하자 가격이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중국까지 원유 운송가 배럴당이 $5에서 달러에서 $20로 8배 뛰었습니다. 런던의 선박 중개업체가 잔금상선에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프라이스 메이커, 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을 정하는 쪽이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잔금상선의 수익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해협 안쪽에 묶어둔 배 11척은 하루 7억 5천만 원짜리 해상 창고로 돌립니다. 가만히 떠있기만 해도 월 2,400억 원이 들어옵니다. 해협 바깥에서 움직이는 배은 폭등한 운송료를 받으며 원유를 나릅니다. 200만 배럴을 싣고 한 왕복하면 운송료만 560억 원 안에서 벌고 박에서도 봅니다. 척당 1,200억 원의 사드인 배의 본전을 6개월이면 전부 뽑는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 업계에서 더 이상 도박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 돈을 번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잔금상선의 이력을 뒤져보면 이건 운이 아니라 4년짜리 시나리오였습니다. 잔금상선은 원래 컨테이너를 나르는 회사였습니다. 유조선이 주력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멈추면서 원유 수요가 바닥을 쳤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기름을 담아둘 유조선의 임대료가 10배에 넘게 뛴 겁니다. 기름은 안 팔리는데 기름을 담아둘 배에는 없어서 못 구하는 역설 잔금상선은 이때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배를 가진 쪽이 이긴다. 2021년부터 잔금상선은 컨테이너와 벌크선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유조선을 사들였습니다. 업계가 유조선 시장을 비관할수록 매물은 싸졌고 잔금상선은 더 샀습니다. 25년 말 4조 3억 원을 한 번에 쏟아부은 건 그 산 연간의 확신이 쌓인 끝에 나온 승부수였습니다. 전쟁 한 달 전에 빈 유조선을 페르시아만 안쪽에 갖다 놓은 것도 즉흥이 아닙니다. 잔금상선 내부에는 중동 정세를 전담 분석하는 팀이 있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올라왔습니다. 배를 빼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밀어넣은 건 도박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겁니다. 에너지 데이터 업체 엠버러스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략과 운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라고요. 하늘에서는 방산이, 바다에서는 해운이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진짜 큰 열매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터질 시장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이란입니다. 인구 9천만 명,
국민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는 중동 최대의 통신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왜 삼성이냐? 역사를 좀 되감아 보겠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때리기 전까지 삼성은 이란 가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까지 이란 가정 곳곳에 삼성이 깔려 있었죠. 제재가 터지면서 삼성은 공식 철수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입니다. 공식 매장 문 닫고 유통만 끊기고 브랜드가 서서히 잊혀지는 수순이죠. 그런데 이란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소비자들이 두바이를 경유하는 밀수 루트로 삼성 제품을 계속 사들인 겁니다. 그 규모가 놀라운데 이란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약 90%가 이런 비공식 경로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란에서 삼성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은 전쟁 중이고 제재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리는 순간 이란 전쟁으로 억눌려 있던 9천만 명의 구매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스마트폰만 팔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앞에 열리는 진짜 시장은 따로 있거든요. 전쟁이 끝난 이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테란 시내 통신기지국은 폭격에 날아갔고 발전소는 불탔고 데이터 센터는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9천만 명이 사는 나라인데 통신이 끊긴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 통신망이 없으면 병원도 못 돌리고 은행도 못 열고 정부 행정도 멈춥니다. 종전선언 이후라니 제일 먼저 손대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라 하나의 신경망을 통째로 새로 까는 공사죠. 이 공사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서버 한 대에 디램만 수십 개가 들어가고 기지국 장비마다 랜드 플래시가 깔립니다. 나라 전체 통신망을 새로 짜면 반도체 수요만 조 단위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둘 다 한국 회사죠. 이란이 나라를 다시 켜려면 한국산 반도체를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위에서는 인프라 재건, 아래에서는 소비 폭발. 두 줄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전부 한국 반도체 쪽으로 몰려듭니다. 이번 전쟁이 한국에 가져다 준 건 기업 매출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위치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하나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UAE가 한국 대통령 특사단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총 2,400만 배럴. 한국이 열흘 넘게 쓸 수 있는 양을 최우선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전쟁통의 기름이 금값인 상황에서 이 정도 물량을 영순위로 약속하는 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UAE가 한국 이렇게까지 할까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천공 이 때문이라고요. 이란 미사일이 UAE 하늘로 쏟아지던 그 순간 청이가 96% 요격률로 막아냈으니까요. UAE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국 수도 아부다비 위로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막아준 방패가 한국산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을 지켜준 나라한테 기름을 먼저 주겠다는 건 고마워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유 긴급 구매 한 라인을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방 협력 M56까지 체결했습니다. 일회성 감사 인사가 아니라 장기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겁니다. 청투는 중동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잔금상은 바다 위에서 원유 시장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앞에는 9천만 명짜리 시장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도 한번 맺어진 방산 계약은 수십 년간 부품 교체와 기술 협력으로 이어지고 한번 깔린 원유 공급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동에서 만들고 있는 건 반짝 호황이 아니라
안보와 에너지와 기술이 서로를 묶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쓰고 버리느냐, 나라의 체급을 바꾸는 발판으로 삼느냐,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이 만들어준 기회 한번 쓰고 끝낼 건지 아니면 진짜 발판으로 만들 건지, 한국은 이 판을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아는 사람이 결국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깊이 파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던져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자료 뒤져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들고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